아, 아, 안녕하세요. 학술부장 이준영입니다. 네. 아니, 저번 주에 발제했는데, 왜 또 나왔냐? 하고 불만을 품으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다름이 아니고, 이제 2주차 방학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번 학기 학술 세션 운영 업데이트를 간단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제, 우리 26년도 1학기부터 달라지는 운영 사항을 짧게 공유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저번 세션에서 질문이 나왔었던 이제 익스체인저빌리티와 등 확률성에 대해서 조금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운영 안내는 너무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 변경점은 네, 여기 보이는 네 가지입니다. 네.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이제 저희가 처음 도입하는 것만큼 이제 부담을 좀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는 건데요. 아, 우선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게 된 계기는 우선 저희 학회에 좀 아카이브, 아카이브 같은 좀 학회, 좀 그런 자산을 좀 산출물을 좀 만들고자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복습과 이제 그런 학술 그런 스터디 같은 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자 이 네 가지를 한번 도입을 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발제 후 그 오버리프 정리 업로드입니다. 이제 목표는 이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제 저희가 논문급 퀄리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제 해당 세션을 복습할 수 있는 정리 노트를 남겨서 학회의 자산으로 아카이빙을 하자는 겁니다. 이제 분량은 너무 많진 않고 한 2에서 4페이지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마감은 다음 세션 시작 전에, 즉, 그 10분 리캡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ESC 오버리프 계정을 만들 건데 이걸로 이용해서 편집을 하시고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오버리프 산출물은 발표 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두 번째는 세션 시작 전 이제 10분 리캡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바로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방식은 간단합니다. 지난 세션에 그 오버리프 정리 자료를 기반으로 이제 복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슬라이드는 제작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오버랩 정리한 거 그대로 PDF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에요. 시간과 장소는 슬라이드에 적힌 대로 매주 목요일 세션 시작 전 이제 동일한 대관 장소에서 10분간 세션 진행 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구성은 뭐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세 줄 요약을 하고 정의랑 정리, 명제 한 개씩 해주시고 증명 아이디어 짧게 해주시고 오늘 세션과 어떻게 연결이 되냐 정도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죠. 그럼 가봅시다. 자, 그 다음입니다. 저희가 논문 두 편을 제가 카톡에 올려드렸는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저 다들 보셨죠? 그 논문 두 편을 대해서 저희가 좀 리딩을 할 겁니다. 이제 논문 두 편을 가지고 이제 조별로 랜덤 배정을 논문에 이제 그러니까 조별로 랜덤으로 논문을 배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논문은 세 팀, 두 번째 논문 세 팀 이렇게 배정이 될 건데요. 아, 이 배정된 논문을 읽고 내용을 노션에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월 10일에 저희가 2월 10일 한 3일 전 추첨을 할 거예요. 2월 10일에 누가 발표를 할지. 2월 10일에 해당 논문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저희가 한 며칠 전에 추첨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발표를 준비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고요. 여기 논문을 짧게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 통계학적인 관점으로 조금 더 CP를 풀어낸 건데 아주 좋습니다. 저는 젠틀만큼
저희 부교재인 젠틀 인트로덕션만큼 좋은 논문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 CQR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한 건데,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학회와도 관련이 깊죠.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 학부원인 정윤주 님이 스탠포드에 진학할 예정이시기 때문에 저희 학회와 연관이 깊습니다. 그렇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필수 질문자라는 콘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매 세션마다 두 명을 랜덤으로 지명을 할 거고요. 이제 질문을 한 개 또는 30초 요약 중에 선택을 하나 해서 세션이 끝나기 전에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목적은 여러분들 뭐 실력 테스트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침묵을 방지하고 이제 너무 조용하면은 발제하는 사람이 좀 흥이 안 나거든요. 그리고 참여를 좀 촉진하려는 장치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 그 안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익스텐지빌리티와 등 확률성에 대한 질문이 이제 저번에 나왔었는데요. 여기에 대해 제가 좀 명확히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시- 어, 이걸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주 짧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익스체인지블 하면 등 확률인가? 근데 이 등 확률이라는 표현이 좀 모호하죠.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모든 아웃컴이 동일한 확률을 가지는가? 또는 이제 그 퍼미테이션, 순열, 랭크가 균등한가? 네,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해석하면 거짓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석하면은 이제 특정 조건에 한해서 참입니다. 바로 저희 컨포멀 프리딕션의 그 기반이 되는 해석인데, 네, 이 두 해석을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등 확률이 뭔지 정확히 정의를 하면은 이 좀 궁금증이 사라질 겁니다. 우선은 저번 지난 세션 때 했던 익스텐저빌리티 정의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이제 어떤 순열 파이로 순서를 바꿔도 결합 분포가 동일하다는 게 정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이제 순열에 대해 불변이라는 대칭성, 시메트리를 말하는 거지 모든 결과가 같은 확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제 비율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 저희가 카드 게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카드 7장을 그냥 랜덤으로 섞어서 뽑았습니다. 근데 이 7장의 카드를 이렇게 막 섞어요. 섞으면은 여기서 순서 정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카드를 어떻게 섞든 간에 각 카드가 뽑힐 확률은 똑같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이 이 7장의 카드 중에 하트랑 스페이드를 뽑을 확률이 각각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익스텐셔빌리티는 대칭성, 즉 시메트리를 주는 가정이고 그 아웃컴 자체를 균등하게 만드는 가정은 아닙니다. 이제 예시를 들면은 진짜 쉽습니다. 그 엑소나 엑스2가 베르누이 0.9를 IID로 따른다고 할게요. 근데 IID면은 익스체인저블을 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확률 분포를 보면은 확률이 다 달라요. 이제 0.9 곱하기 0.9가 0.81이고 0.1 곱하기 0.1은 0.01이고 뭐 이런 식이라서 확률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균등 확률이 아니에요. 모든 아웃컴에 대해서 같은 확률이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등 확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등 확률 그 의미라는 게 뭔가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같은 멀티셋 즉 이제 같은 구성을 가진 순열들 사이에서는 확률이 같다는 겁니다. 즉 아웃컴 전체가 균등하다는 말이 아니라 순열로 묶이는 범위 안에서는 대칭이란 뜻입니다. 즉 여기서 보시면은 0, 1, 1, 0 구성이 똑같죠. 여기 이제 구성이 똑같은 순열 클래스에서는 확률이 같다는 게 익스체인지빌리티가 보장을 해주는 등확률성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익스체인저빌리티는 완전 등확률을 보장을 해주냐? 즉, 모든 아웃컴이 다 동일한 확률이라는 것을 말해주느냐? 그건 아닙니다. 익스체인저빌리티가 그건 보장하지 않아요. 아까 베르누이 예시에서 봤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 등확률이냐? 이제 순열, 퍼뮤테이션, 그리고 순위, 랭크의 균등성. 즉, 이제 랭크 유니포미티를 말하는 것이 이제 등확률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랭크 유니포미티는 성립을 해요. 네. 발전 여기까지였고요. 이제 이어서 정규 세션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슬님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는 1조고요. 2주차 발표를 맡은 유예슬입니다. 음. 저희가 이번에 맡은 주제는 Full Conformal Prediction입니다. 복차는 다음과 같고 4명이어서 4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할 거는 저번에 배웠던 거를 리뷰하고 그리고 스플릿과 Full Conformal Prediction을 간략하게 비교해 볼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 거를 이제 복습을 해보자고 해보면은 이제 오버 컨피던트 프로블럼이 이제 이 컨포멀 프레딕션의 동기였습니다. 보통 모델은 학습하는 단계가 있고 평가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학습하는 단계라고 했을 때 세 가지로 꼭 분류를 해야 되는 모델을 학습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강아지, 코카, 고양이 셋 중에 하나로 꼭 분류를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테스트 단계에서 정말 정말 알아보기 힘든 쿼카 사진이 들어왔을 때 이 모델은 모른다고 답을 해야 돼요. 그랬을 때 저희가 기대하는 거는 사실 모르면은 다 같은 확률로 대답하는 걸 기대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거 하나 모른다는 답변이 일단 없고 그리고 어떤 그 클래스 중에 하나를 높이 이제 높은 확률로 예측한다는 게 오버 컨피던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문제는 모른다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고, 그래서 무조건 세 개의 레이블 중 하나로 분류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모르는데 높은 확률로 분류한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이게 오버 컨피던트 문제고, 요즘에 그 GPT가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제가 자세히는 읽지 않았지만 앱스트랙만 읽어보니까 그 단어 그걸로 어쨌든 분류를 해야 됐기 때문에 이 GPT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아는 척을 한다라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자율주행 측면에서 안개가 너무 껴서 이제 그 보행자를 정말 식별하기 어려울 때 그 AI는 자기는 이걸 모르니까 인간한테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비닐봉지라고 높은 자신감 있게 말을 하고 이제 그냥 사고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명과 관련된 의료계에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때의 컨포멀 프레딕션의 역할은요, 그, 음, 모른다는 선택지를 추가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모델이 불확실해 한다는 거를 예측 셋의 크기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컴포넌트 프레딕션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어려운 입력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기존 소프트맥스 예측은 하나로 분류를 해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 프레딕션이라고 하는데 다람쥐라 첫 번째 이미지는 좀 쉬운 거니까 다람쥐라고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고 점점 갈수록 확률이 낮아지고 마지막에는 정말 알아보기 어려워서 A라는 동물이라고 잘못 예측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5개니까 모두 20% 확률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40%로 높은 확률로 오버 컨피던트를 보여주죠. 근데 컨포멀 프레딕션은 셋으로 예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쉬운 이미지니까 다람쥐라는 하나의 레이블만 포함시키고, 두 번째는 조금 헷갈리니까 C라는 동물까지. 마지막은 너무 어려우니까 점점점 이제 더 많은 셋의 크기가 커지죠. 이게 모델이 불확실한다는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그냥 단순히 셈만 이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다람쥐가 이 예측 집합에 포함될 확률이 1-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보장해 줍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나중 발표자님이 왜 그런지도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지금 리뷰를 한 거고, 이제 스플릿과 후를 간략하게 비교할 때 사용되는 이런 수식 같은 것들을 먼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exchangeable sequence of data 포인트입니다. 데이터들이 방금 설명했듯이 exchangeable 하다는 거고, 이 X 값들이 이제 피처에 해당하겠고, 그리고 이 리스폰스 Y 값들이 이제 그것에 해당하는 정답이겠죠? 제가 방금 이미지를 예로 들었으니까 X 값들이 지금 이미지인 거고, Y 값들이 어떤 동물인지에 대한 정답 레이블이겠죠? 근데 1 플러스 n까지가 테스트 포인트인 거고, n 플러스 1 데이터를 이제, 아니, 트레이닝이고, 1 플러스 n까지가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인 거고, 테스트는 n 플러스 1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결국에 예측하고 싶은 거는 y의 n 플러스 1을 예측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타내는 거는 이 레이블 중에 섭셋이니까 그 레이블 중에 어떤 것들이 이 셋에 들어갈지를 결정하는 거고, 이게 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말들이 이제 스코어 펑션 저번에도 했었는데, 직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델의 오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학습된 모델이 예측한 것과 실제 정답의 차이로 이 함수가 구성이 되고, 다양한 함수로 정의될 수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정답 레이블과 모델이 예측한 것의 차이를 절대값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이 함수의 특징은 시메트릭하다는 건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익스체인저빌리티랑 비슷하게, 익스체인저블은 데이터의 순서를 바꿔도 이제 분포가 변하지 않는 거라면, 시메트릭은 데이터 순서를 바꿔도 이 스코어 펑션이 바뀌지 않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플릿 컨포머 프레딕션 알고리즘을 전에 설명한 거를 다시 한 번만 복습을 해보면, 이제 이름에서도 나와 있듯이 스플릿 나눠야겠죠. 데이터셋을 트레이닝과 캘리브레이션 데이터셋으로 나눕니다. 이때 트레이닝 데이터셋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거고, 이 캘리브레이션 데이터는 어디에 사용되냐면 그 스코어 분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스코어 분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류를 나타내고 그것들을 이제 분포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그래서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러면은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스코어가 나오겠죠. 각각의 오차가 나올 테니까. 그거를 이런 식으로 분포로 나타내고, 그러면은 이제 오차, 스코어가 크다는 말은 오류가 크다는 걸까요? 작다는 말일까요? 그렇죠. 오류가 크다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는 너무 오류가 크니까 알파 퍼센트만큼은 너무 오류가 크니까 이 정도의 퀀타일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테스트 스코어가 들어왔을 때 이 퀀타일보다 작으면은 어느 정도 작으니까 그 프레딕션 셋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스코어 펑션을 1 소프트맥스로 했으니까 여기서 1 퀀타일은 소프트맥스 값으로 이런 식으로 예측을 했을 때 이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프레딕션 셋에 포함을 시킨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 저희 조가 맡은 풀 컨포멀 프레딕션은 이제 데이터 셋을 나누지 않고 전체 데이터를 이제 모델에 학습시키는 데 사용됩니다. 심지어는 테스트 데이터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의문이 들 수 있죠. 왜냐하면 테스트 데이터의 정답을 저희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거를 포함시켜서 모델을 학습시키냐 할 수도 있는데, 이때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일단 레이블의 후보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첫 번째 저희가 했을 때는 코카, 고양이 셋 중 하나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코카가 맞다라고 가정을 하고 모델을 학습시키고 이렇게 어떤 순서를 하고, 두 번째는 얘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학습시키고, 그럼 모델은 그 레이블만큼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냐면, 그 가설을 포함하고
있는 테스트 데이터까지 포함시켜서 모델을 학습시키고 그리고 스플릿과 비슷하게 이제 분포 스코어를 계산하고 그럼 또 분포가 나오겠죠. 또 여기서 오류가 너무 큰 부분을 퀀타일로 찾고 그리고 이제 그 스코어 그 테스트 스코어가 여기 오류 충분히 작은지 보고 그다음에 충분히 작다고 하면은 프레딕션 셋에 포함을 시키고 아니면 포함시키지 않고 약간 가설 검정처럼 이렇게 하나씩 반복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거고요. 지금까지 리뷰를 하고 전체적인 구조를 봤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이 풀 컨포머 프레딕션을 반복해서 설명해 주실 텐데 그때 약간 좀 레이어를 쌓는다는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제 풀 CP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좀 분위기를 환기시킬 수 있는 좀 참여 유도형 퀴즈를 몇 개 들고 왔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넘기면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라면 사진을 가지고 왔어요. 이 사진을 보고 그 보기 중에 이게 어떤 라면 브랜드 이름인지 맞춰주시면 되는데, 그냥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또 소정의 간식을 또 준비를 해왔으니까, 어, 제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로 이 라면을 보고 저 네 개 보기 중에 어떤 라면일지 한번 맞춰보시면 되는데 선착순입니다. 빨리 손을 드시고 윤주님. 아니에요. 아, 아니 저희 조는 안 됩니다. 아예 학술 부장님도 안 됩니다. 어제 줌으로 보셨잖아. 아, 네. 맞아요. 팔도입니다. 팔도. 상품은 쉬는 시간에 저한테 오시면 제가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2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어떤 라면일까요? 에, 에, 은서. 시, 어, 아니, 그 잘못 써. 신라면이요? 신라면 아니에요. 어, 네, 맞아요. 삼양입니다, 삼양. 3번인데요. 이건 무슨 라면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네, 안성탕면이에요, 안성탕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몇 번일까요? 어, 준환이 제일 빨리 네, 스낵면 맞아요. 지금 거의 다 보기가 2번이 정답인 것 같은데, 아쉽게도 이제 문제는 마무리됐고, 이제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이제 이 5번 문제를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빌드업 문제를 가져온 건데, 이 라면 사진을 보면, 일단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피처가, 일단은 좀 빨갛다, 좀 면발이 좀 꼬불꼬불하다, 이런 피처를 우리가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만약에 이 라면 사진을 보고 이 선택지 중에 좀 가장 안전한 정답을 고르라라고 제가 여쭤본다면 어떤 정답을 선택하실 건가요? 아마도 1번, 2번은 좀 무조건이라는 말이 사실은 좀 답인 경우가 많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무조건 신라면, 무조건 진라면이라고 하면 일단 틀릴 확률도 높게 존재를 하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4번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짜파게티는 일단 당연히 일단은 국물 색깔이부터가 빨가니까 당연히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이 짜파게티는 그냥 아웃라이어를 예시를 들기 위해서 가져온 보기라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만약에 우리가 이 문제에서 점추정을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1번 또는 2번 중에서 답을 선택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조금 안전하게 우리 목표가 이제 좀 틀릴 확률을 좀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안전한 정답인 4번을 선택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명할 이제 CP의 핵심인데요. 만약에 좀 정답이 확실하지 않을 때, 좀 애매할 때, 이제 후보를 여러 개 제시를 하더라도, 이렇게 신라면 또는 진라면 둘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서라도, 우리가, 이제 틀릴 수준을, 일단 우리가 정한 수준 이내로, 알파 이내로 에러를 통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정의부터 네,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앞서 제가 가져온 라면 예시가 사실 뒤에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라면 예시를 끌고 와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음, 네, 이 예시 잊지 말 주셨으면 하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정의를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DN이 있죠? 이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X는 보통 입력이고 Y는 출력이잖아요? 그 예시에서 X는 뭐 라면의 특징, 뭐 아까 살펴봤듯이 뭐 국물의 색깔이 어떻고, 뭐 면발이 어떠하고, 이런 거를 이제 X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Y는 그 라면의 브랜드, 뭐 예를 들면 이게 신라면인지 뭐 진라면인지, 이런 거를 이제 Y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방금 퀴즈 5번에서 봤듯이 우리가 이제 새로운 라면이 우리 눈앞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n 플러스 1번째 x, y n 플러스 1이라고 둘 수가 있는데요. 이때 우리 라지 y n 플러스 1은 관측이 불가한, 그러니까 unobserved 된 라면 브랜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이때 우리는 증강 데이터셋이라는 개념을 하나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존의 앞 슬라이드에서는 여기까지만 맞죠? 여기까지를 이제 우리가 DN이라고 두는데 우리가 여기서 스몰 y라는 가설 반응 값을 하나를 추가를 할 것입니다. 이 y라는 것을 설정한 것을 좀 더 큰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첨자로 스몰 y를 두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서 우리가 라지 y n 플러스 1 대신에 우리의 가설인 스몰 y를 대입을 해서 이 원래 기존의 어떤 라면 데이터베이스에 이거를 추가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시를 다시 가져오면은 여기까지는 우리가 확인을 했죠. 예를 들면 실제 브랜드가 우리는 사실 이거 브랜드를 모르지만 예를 들면 신라면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설은 이게 농심 짜파게티일 거야라는 스몰 y 가설 반응 값을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하자면 여기서 증강 데이터셋이라는 거는 그 기존의 데이터셋,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까지 그 기존 데이터셋에 어떤 변환을 가해서 어떤 기존 데이터의 양과 다양성을 늘려서 학습에 사용하는 데이터셋을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은 이게 합성 데이터셋이랑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합성 데이터라는 거는 완전히 새로운 거를 생성하는 것인 반면에 증강 데이터셋은 이제 포인트가 기존의 데이터셋에 어떤 변환을 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딥러닝 모델에서 증강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뭐 로테이션이나 뭐 회전이나 뭐 트랜슬레이션 이런 등등의 어떤 변환을 가해서 하는 거를 이제 보통 증강 기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뭐 회전이나 이런 기법을 사용을 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운 테스트 값을 여기다 추가해서 증강 데이터셋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점수인데요. 말 그대로, 이 점수는, 이 데이터가 우리 레이블과 얼마나 잘 어울리지 않는지라고 해서
이제 non-conformity score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이제 비순응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새로 가져온 이 데이터가 이제 기존의 데이터와 얼마나 잘 안 어울리는지를 평가하는 어떤 지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각 데이터 포인트마다 점수를 하나씩 개선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로 가져온 우리 눈앞에 놓인 이 n 플러스 1번째 라면에 대해서는 이제 가정된 테스트 포인트에 대한 점수를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true y n 플러스 1을 모르는 상태에서 small y라는 가설을 하나 가정하고 이 가설이 네, 데이터와 이 가설, 이 데이터와 우리의 원래 데이터와 비교를 하는 점수를 네, 계산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이 small s는 스콜 펑션이고요. 스콜 펑션에는 이제 여러 가지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회귀 문제에서는 뭐 잔차라든지, 뭐 뭐 민스퀘어대로 이렇게 둘 수도 있고 또는 뭐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서는 뭐 마이너스 로그 px 이렇게 px는 여기서 확률이고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는데 저희는 여기에서는 잔차로 스콜 펑션을 둘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예시로 다시 돌아올 건데요. 어, 앞에서 우리가 네, 스몰 y 가설은 짜파게티일 거야라고 가설을 세웠었죠. 근데 우리는 딱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이게 우리가 실제 true 레이블 값인데 일단은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국물 색깔이 빨갛지가 않으니까 당연히 이게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거 학습한 걸 이제 모델에 대입을 할 건데 이렇게 되면은 모델 입장에서는 이 출값과 우리가 설정한 이 가설이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되는데 이 경우 아까 예슬님께서 설명을 해주실 것처럼 하이 스코어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non-conformity 스코어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모델이 이렇게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제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모델이 혼란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라고 표현을 한 거고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잔차가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차이가 크다. 예측값과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맛과 우리 모델에게 레이블한 어떤 이름표의 라면과 우리가 실제 그 라면을 먹어봤을 때 그 실제 맛이 다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잔차가 크다라는 것은요.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풀 CP의 집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높은 가설은 기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우리 앞에 슬라이드에서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높은 점수일수록 우리 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점수의 기준은 어떻게 설정할 수 있을까요? 어, 다시 말해서 점수가 얼마나 낮아야지 이 가설이 통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이 바로 우리가 컨포멀 퀀타일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직관적으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커트라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엄밀히 말하면 스레스홀드 임계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좀 더 수학적으로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임계점의 의미를 말로 풀어서 해석을 하면은 이 값보다 작은 점수는 이제 기존 데이터와 충분히 잘 어울린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 값을 이제 conformal quantile, 즉 허용 가능한 최대 점수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앞서 예시로 확인한 것을 이제 알고리즘을 통해서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스텝 1에서는 이제 인풋을 준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측한 이런 학습 데이터들을 일단은 준비를 해보고 다시 한번 리캡을 하자면 X들은 이제 라면의 특징이 될 거고 라지 Y는 이제 라면의 브랜드 이름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XM 플러스 1은 우리가 맞추고 싶은 현재 눈앞에 있는 라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서 알파는 이제 목표 커버리지 수준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알파를 0.05로 두죠. 그래서 이를 1-알파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면 95% 확률로 어떤 정답을 맞히겠다라기보다는
이 정답을 포함하는 어떤 예측 셋을 만들겠다라고 해석을 하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95%라는 것은 이 모델이 어떤 잘 맞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가정이 아니고 좀 이론적으로 보장이 될 수 있는 확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뒷슬라이드에서 차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S는 우리 스콜 펑션인데 앞서 설명을 했듯이 제가 잔차로 설정을 하겠다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 스텝 2 가설 설정 루프로 넘어가면요. 이렇게 2-A부터 C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요거를 각각의 스텝을 설명하기 전에 다시 한번 요게 등장을 했죠. 요게 아까 제가 증강 데이터셋이라고 설명을 했죠. 이 증강 데이터셋을 사용할 때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은 이제 모델을 처음부터 리트레인 재학습 시켜야 된다라는 것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그 퀴즈 5번에서 이제 세 가지 라면이 등장을 했었죠. 각각의 모든 가설을 하나씩 대입을 하는 건데, 가설 A는 신라면, B는 진라면, C는 짜파게티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특정 라면일 것이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가설 A를 세웠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이상 진라면, 짜파게티를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신라면을 기준으로, 어, 네, CP를 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무슨 말인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또 다른 예시를 하나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여기 환승연애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환승연애 예시를 가져왔는데 일단 여기서 배경이 좀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최종화를, 즉 뭐 최종 선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그러면 리트레이닝 어떤 거에 비유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이제 결말 스몰 y 우리 가설이죠. 이거를 미리 정해놓고 과거의 모든 서사 즉 라지 x를 다시 끼워 맞추는 과정이라는 것으로 리트레인을 다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라지 X를 그러니까 최종 선택 전에 1순위는 너야라는 대사로 설정을 했다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스몰 y를 유식의 최종 선택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 연애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유식이 윤영을 선택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수렴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어요. 갑자기 만약에 가설 y가 유식의 선택일 때 만약에 가설 2, 즉 윤영을 선택했다라는 가설을 채택을 한다면 이 X라는 대사는 솔직히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갑자기 좀 막장으로 가는 거니까 이럴 때는 높은 점수를 부여한다. 즉 비수능도가 높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유식이 가설 1, 현재를 선택한다면 이건 좀 개연성이 높은 서사가 되는 거겠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낮은 점수를 부여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로 이제 리트레인이라고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다시 이제 2-AB를 보겠습니다. 이때 A는 이제 우리가 재학습의 과정, 즉 어떤 가설을 설정하고 그 라면에 맞춰서 바라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설 검정점을 통해서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다시 라면 예시로 돌아와서 우리가 앞서서 가설 A는 신라면이다라고 설정을 했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스몰 y가 신라면이다라는 게 될 거고 우리 아까 라지 x가 국물이 빨간색이었죠. 그러면 이 우리가 실제 x도 신라면이기 때문에 우리 모델 예측도 신라면일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차이인 잔차가 작기 때문에 점수가 낮게 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임계점을 통과할 즉 합격이 유력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숫자로 표현을 하자면 예를 들면 모델이 90% 확률로 신라면을 확신을 한다면 우리가 점수로 표현을 한다면 이제 1에서 이 모델이 예측할 확률인 0.9를 빼서 0.1의 점수를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제 짜파게티의 예시에 대입을 한다면 사실 이 가설 C는 기각될 확률이 매우 매우 높기 때문에 거의 모델이 100% 확률로 라면은 짜파게티가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점수는 이렇게 어, 1이 그대로 높은 점수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델이 100% 확률로 신라면을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라면은 0이라는 걸로 부여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거는 조금 깊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가 0.1, 1이라는 어떤 정량적인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 논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 하면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0.1, 1이라는 어떤 정량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상대적인 순위가 중요하다. 즉, 그러니까 뭐 0.1이든 뭐 0.2든 이런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얘가 압도적으로 작다. 뭐 이런 상대적인 순위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논문에서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설 설정 루프에서 마지막 단계인 2-C인데요. 네, 이 C에서는 일단은 요 식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1주차 때 학술부장님께서 이게 왜 n분의 n 플러스 1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걸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건데 일단 그 전에 좀 직관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2-C를 좀 간단하게 해석을 하자면 우리가 각 가설마다 우리가 임계점을 계산을 했었죠. 그리고 만약에 가설 A, 즉 이 라면이 신라면이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앞서서 또 관례적으로 알파는 0.05라고 뒀었고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신라면을 총 100번 먹었을 때 만약에 95번은 정말 맛있게 먹었고 5번은 만약에 뭐 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뭐 라면을 끓이는데 실패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5번 같은 경우에는 높은 점수를 부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맛없었었던 즉 이 100개의 라면 중에서 이제 등수를 나열을 했을 때 요 95등까지가 이 95등이 이제 커트라인 즉 임계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우리 논 앞에 놓인 이 새로운 라면에 대한 점수를 이 95등의 점수보다 괜찮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합격시킨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엄밀히 따진다면 이제 우리가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exchangeability라는 가정을 언급을 했었죠. 이 가정 하에서는 우리 총 n 플러스 1개의 비순행도 점수의 순위가 균일하다라는 건데 우리가 이런 가정 하에서는 우리 캘리브레이션 셋의 어떤 non-conformity score n개와 우리 새로운 테스트 1개, 즉 그래서 총 n 플러스 1개의 순위가 모두 균일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우리가 테스트 데이터의 점수가 전체 n 플러스 1개 중에서 상위 몇 퍼센트에 위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이제 커버리지를 맞추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정을 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총 n 플러스 1개의 테스트 데이터까지 합쳐서 총 n 플러스 1개의 데이터까지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찾고 싶은 순위는 요 1-알파를 곱한 요게 이제 타겟 인덱스가 되는데 우리는 요 테스트 데이터를 제외한 요 n개로 보정하는 그 작업, 즉 캘리브레이션 세트에서 가중치를 보정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n 플러스 1에다가 n을 나누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 슬라이드에서 이렇게 등수를 95등이라고 딱 떨어져서 계산을 했다면 이런 수식을 엄밀히 적용을 한다면 사실 101에다가 0.95를 곱해야겠죠. 그러면 이제 95.95가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95랑 96 사이가 나와서 어, 이렇게 95에서 96등 사이가 이제 임계점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95.95라는 어떤 개수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통 96등이 이제 임계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제 리턴 셋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각 가설마다 일단은 점수 분포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앞서서 여기선 가설 A겠죠? 가설 A에서는 뭐 이런 커트라인이 존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가설 B, C에서는 또 다른 커트라인이 존재를 할 수가 있죠. 이거를 지금 이렇게 말로 풀어서 쓴 거고 이건 제가 임의로 대충 0.5를 약간 큰 이제 임계점으로 두고 요거를 계산을 한 건데 그러니까 신라면과 진라면은 아까 앞서 퀴즈 5번에서 확인했듯이 일단 빨간 국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단 임계점을 통과할 확률이 높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계산한 점수를 기반으로 합격을 시켜줬고 짜파게티는 일단 당연히 아니기 때문에 커트라인을 통과를 하지 못해서 불합격 시켜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지만 이렇게 임계점을 통과한 것은 점수가 낮고 통과하지 못한 것은 점수가 매우 높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는 신라면과 진라면이라는 집합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다시 이제 5번을 문제를 돌아와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이제 이해가 좀 더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하자면 만약에 우리가 그냥 점추정 딱 이게 어떤 라면이다라고 콕 집어서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된다라면 1, 2번 보기를 선택을 했겠지만 우리는 이제 틀릴 확률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는 것이 여기서의 목표이기 때문에 4번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서 진라면 집합을 형성하는 게 좀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그 교재 시각 자료로 확인을 하자면 요 회색 영역이 그 이제 컨포멀 퀀타일 영역인데요. 음, 네. 이 회색 영역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설정한 이 가설이 들어온다면 우리 가설은 이제 합격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3.2 정리를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우리가 도출한 집합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집합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 정리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데이터가 교환이 가능하다면 즉 순서를 섞어도 상관이 없다면 유한한 표본에서도 데이터 수가 작아도 성립을 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marginal miscoverage 평균적인 어떤 에러율이 5% 이하로 유지된다. 즉,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무조건 이번 예측이 맞다라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측을 한다면 평균적으로 95% 이상은 정답을 포함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10분 정도 쉬고 6시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맞추신 분들 저한테 꼭 와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게 풀 컨포멀 프리딕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은 그 풀 컨포멀이랑 스플릿 컨포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약간 계산 비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스코어 펑션들, 다양한 스코어 펑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그 전에 어, 풀 컨포멀 프리딕션에서 저희가 마지막 단계였던 이 n 플러스 1번째 스코어와 그 다음에 이 기준이 되는 q 값과의 비교를 해서 만약에 이 점수가 q 값보다 작다면 저희 예측 집합에 포함시켰었는데 이 과정이 저희가 저번 주에 배웠던 그 퍼뮤테이션 테스트와 사실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퍼뮤테이션 테스트가 어떤 거였는지 좀 다시 살펴보자면 말 그대로 테스트이기 때문에 귀무 가설이랑 대립 가설이 존재를 하고 이 귀무 가설은 데이터들이 교환 가능하다가 귀무 가설이 되고 그 다음에 대립 가설은 반대로 이제 교환 가능하지 않다, 익스체인저블 하지 않다가 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보이시는 식을 통해서 이 P값을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 뭐 유의 수준이 0.05다 그럼 했는데 P값이 0.05보다 작다면 규모 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까 그 컨포멀 프리딕션에서 이거랑 그다음에 이 퍼뮤테이션 테스트가 왜 같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컨포멀 프리딕션에서 결국 저희가 마지막에 했던 게 어떤 Sn 플러스 1 Y 이거의 스코어가 Q보다 만약에 작다 그러면은 이제 예측 집합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하기 쉽도록 만약에 n이 99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n 플러스 1까지 해서 총 100개의 스코어가 있을 텐데 만약에 이 sn 플러스 1의 어떤 랭크가 95보다 작다. 95보다 작다라고 하면
그 예측 집합에 포함시키는 게 이제 그 풀 컨포멀 프리딕션에서의 원리였고, 이를 p-밸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어, 여기 가운데 보이시는 이 식이 아까 위에서 봤던 식과 사실은 같은 식인데, 이 식을 살펴보시면 이 Sn 플러스 1번째보다 큰 스코어들이 나올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어떤 Sn 플러스 1 Y를 구했는데 이게 만약에 95등이다. 그러면 저희가 총 처음에 데이터가 100개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 Sn 플러스 1 Y보다 큰 스코어는 총 5개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때 p-밸류를 계산해 보면 100분의 5가 되기 때문에 0.05가 돼서, 이 경우에는 어,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않게 되겠죠. 왜냐하면 0.05보다 작아야 기각을 하니까. 네. 아니면 이제 저희 만약에 이제 다른 예시로 예를 들어 새로운 SM 플러스 1 Y를 구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 60등이었다. 그러면은 컨포멀 프리딕션에서는 이 등수가 95등보다 작기 때문에 예측 집합에 포함을 시키고, 반대로 이제 퍼뮤테이션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 60등보다 큰 총 40등 40개의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p-밸류가 0.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역시 규모 가설을 기각하지 않고 익스체인저블 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개가 같은 거를 의미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자면, 네, 저희가 유의 수준을 0.05, 알파를 0.05로 잡고 x1, y1부터 xn,yn들이 서로 교환 가능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xn 플러스 1, 그리고 y는 10으로 가정을 하고 이거를 이제 예측 구간에 포함시킬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근데 이거를 퍼뮤테이션 테스트로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퍼뮤테이션 테스트를 해봤는데 p 값이 0.6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0.05보다 크기 때문에 예측 구간에 포함을 시키고, 반면에 이제 두 번째 예시에서 y를 만으로 설정을 했는데 p 값이 0.001이 나왔다. 그러면은 0.05보다 작기 때문에 이거는 불합격을 시키고 예측 구간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부분에 말씀드릴 거는 스플릿 컨포멀과 풀 컨포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두 알고리즘의 계산 복잡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간단하게 두 알고리즘이 어떤 수행 방식을 가졌었는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플릿 컨포멀부터 다시 살펴보면, 스플릿 컨포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데이터를 절반으로 쪼갰습니다. 절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반쪽은 스코어 펑션을 학습시키는 데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남은 데이터의 절반을 사용해서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그거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해서 저희의 기준이 되는 Q 햇을 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모든 가능한 Y의 레이블들에 대해서 S n 플러스 1 Y를 계산해서 이게 만약에 Q 햇보다 작으면 그때 Y를 예측 집합에 포함시키는 게 스플릿 컨포멀에서의 수행 방식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풀 컨포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Y들이 가질 수 있는 모든 레이블 중에서 어떤 특정 레이블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총 n 플러스 1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서 스코어 펑션을 학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한 스코어 펑션을 가지고 S1부터 SN까지의 스코어를 계산한 다음에 이 n개의 스코어들을 사용해서 기준이 되는 Q 햇을 구하게 되고, 만약에 이 Q 햇보다 Sn 플러스 1이 작다면 이때의 Y를 프리딕션 셋에 포함시키는 방법이었고, 이렇게 1번부터 3번까지가 한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는 이 과정을 모든 가능한 Y 레이블들에 대해서 반복을 해서 Y가 합격이 되면 프리젝트에 포함시키고 합격이 안 되면 포함시키지 않고, 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딱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딱 아실 겁니다. 풀 컨포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모든 Y에 대해서 계속 그 학습을 새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산 속도가 느리고, 반면 스플릿 컨포머 같은 경우에는 학습 데이터를 나눠서 학습을 한 번밖에 안 하고 그다음 Y에 대해서도 한 번밖에 이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이제 스플릿 컨포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미 계산해놨던 스코어 펑션에 입력을 해서 만약에 이 스코어 값이 Q 값보다 작다면 이거를 단순하게 포함시키면 되는데 풀 컨포머에서는 새로운 Y 값이 있으면 그 Y 값을 이용해서 새로 스코어 펑션을 학습을 해서 그게 이제 합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했어야 됐기 때문에 네, 훨씬 더 계산이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신에 이제 풀 컨포멀은 모든 데이터를 학습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 활용을 100%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플릿 컨포멀 같은 경우에는 분할을 하기 때문에 풀 컨포멀처럼 모든 데이터를 다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이 있고 그 다음에 예측 구간을 보면 풀 컨포멀은 스플릿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좁습니다. 더 정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스플릿 컨포멀은 예측 집합이 더 넓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적합한 상황이 좀 다른데 풀 컨포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적고 이제 계산 시간이 넉넉할 때 사용을 하게 되고 반면 스플릿 컨포멀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많고 실시간 예측이 필요할 때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커버리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풀 컨포머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개의 데이터가 다 교환 가능성이 성립을 해야 그 커버리지가 성립을 하게 되고 반면에 스플릿 컨포머 같은 경우에는 n 플러스 1개의 데이터의 교환 가능성에다가 그 데이터를 분할을 할 때 그 분할된 데이터끼리의 독립이라는 가정이 있어야 커버리지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풀 컨포멀과 스플릿 컨포멀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이제 사실 컨포멀 프리딕션은 스코어 펑션을 뭘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그 예측 집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 질문할 수 있는 건 과연 저희가 어떤 스코어 펑션을 골라야 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저희 교재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스코어 펑션을 좀 상황에 따라서 사용하라고 예시를 들어주었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저희가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리지듀얼 스코어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잔차를 의미를 하고요. 네, 단지 스플릿 컨포멀 네. 그 스플릿 컨포멀 프리딕션에서의 상황을 보자면 이제 만약에 저희가 스플릿 GP에서 이 리지듀얼 스코어를 스코어 펑션으로 사용을 한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데이터의 어떤 분포에 상관없이 이 노란색 영역이 그 위아래로 대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네, 리지듀얼 스코어를 스코어 펑션으로 사용했을 때의 특징이고요. 이제 이걸 보완하는 게 스케일드 리지듀얼 스코어라는 스코어 펑션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자는 똑같은데 분모에 시그마가 추가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그마는 어떤 노이즈에 대한 예측값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면 뭐 데이터의 표준 편차에 대한 예측값 같은 게 사용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 앞에 보셨던 이 상황과는 다르게 구간이 여전히 위아래로 대칭이긴 하지만 데이터가 만약에 더 퍼져 있다. 그러면 그 구간이 더 넓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선 두 스코어 펑션과는 좀 다른 스코어 펑션인데요. CQR 스코어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이 CQR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어, 간단하게 말하자면 일단 퀀타일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대략적인 예측 구간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하위 5% 그리고 상위 95%의 지점 이런 식으로 해서 대략적인 구간을 설정을 한 다음에 이 secure score라는 스코어 펑션으로 이 대략적인 예측 구간을 좀 더 정확하게 보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제 secure score를 사용해서 저희가 예측 집합을 구해봤을 때는 네, 대칭적으로 나타나지도 않고 데이터의 분포를 좀 더 잘 반영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였고요. 네, 다음 발표에서는 그 네, 이 부분 있죠. y가 이게 왜 1 알파 이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